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해내려는 마음은 늙지 않는다. 지은이는 김원권, 발행은 청림출판입니다. 과거 50대는 지천명의 나이로 자타공인 노인으로 들어가는 문턱이었습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원로 대접을 받았고 60세가 되어 환갑이면 동네방네 사람들을 초대해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70세까지 살아 구의원까지 하게 되면 특별한 복을 타고난 사람으로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룡화 시대를 맞이하여 50에서 60대가 지하철의 경로석 근처에 가기가 민망해졌고 젊은이들도 굳이 노인 대접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50대는 나이든 축에도 끼지 못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런 변화와 함께 사회 곳곳에서는 노익장이 넘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시니어 몸짱이 화제거리로 등장하고 옛날 같으면 뒷방 노인으로 전락할 많은 사람들이 온갖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책은 70대 김원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그의 나이 50부터 시작하여 20년 동안 지속해온 외국어 공부, 몸 공부, 마음 공부를 담은 책입니다. 외국어 공부에는 일상생활의 나태함, 무료함을 일시에 제거해주는 본연의 역량이 있고 실력이 늘 때는 말로 쉽게 표현할 수 없는 생의 활력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50대부터는 가뿐한 몸을 만드는 유산소 운동과 든든한 체력을 보장하는 근력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저자가 3번의 바디 프로필을 찍는 동안 체득한 효과적인 운동법과 건강한 몸을 위한 의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알려줍니다. 저자는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더 늙기 전에 노익장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라고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짧지만 명예롭고 건강하게 살기에는 충분하다. 철학자 키케로의 말처럼 포도주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맛없게 쉬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늙어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 젊어지는 샘물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에 마음씨 착한 노부부가 살았다. 할아버지는 나무를 하러 갔다가 고운 새소리를 듣고 자신도 모르게 따라간 곳에서 옹달샘을 발견했다. 마침 목이 말랐던 할아버지가 그 샘물을 마시자 놀랍게도 젊은이로 변했다. 할아버지가 젊어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할머니도 그 옹달샘으로가 샘물을 마시니 역시나 젊은이로 변했다. 세상의 모든 전래동화가 그렇듯 오랜 시간을 거쳐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는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요소가 있기 마련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평생 늙지 않고 젊게 살고 싶은 욕망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의 바람일 것이다. 이런 소망은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가도 사그라들기는커녕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더라도 모든 사람이 마치 조금이라도 젊게 보이려는 경쟁에 참가한 것처럼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다.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도 과거에는 생각도 못할 다양한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하려고 애쓰는가 하면 최근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젊게 보이는 시술을 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또 복장이나 생활 태도 면에서도 여느 젊은이 못지않은 노인분들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사회적 흐름의 예외는 아니다. 이른바 동안 신드롬이란 현상이 유행처럼 사회를 휩쓸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한 살이라도 어리게 보이는 것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제 본인의 진짜 나이보다 조금이라도 많아 보인다는 평가는 어느덧 가장 치명적인 악담 중의 하나가 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웬만한 시골 동네에서는 40대만 되어도 뒷짐을 진 채로 느릿느릿 걸어다니며 자랑스럽게 어른 행세를 하던 때가 있었다. 기름진 얼굴에 배까지 볼록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였다. 그때만 해도 어른스럽다는 거, 나이가 들었다는 거, 노숙하고 노련하다는 것은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중요한 평가 기준이었다. 그러던 것이 오늘날 환갑청년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는 회가변을 공개적으로 여는 것마저도 어색한 분위기가 되었다. 바야흐로 나이가 들었다는 것, 아니 들어 보인다는 것은 남에게 인정받아서도 본인이 인정해서도 안 되는 사회적 금기어가 된 셈이랄까. 젊다는 것이 좋다는 데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다못해 둥신물의 세계에서도 세월의 부침에 시달린 쇠퇴기의 모습보다는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전성기의 활짝 핀 모습을 당연히 아름답다고 받아들인다. 더구나 젊게 보인다는 평가 자체가 사회생활에 중요한 경쟁 무기가 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젊다는 것의 가치가 과거에 비해 훨씬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이런 점이 외형적인 모습을 떠나 건강 상태와도 직결된다면 그 의미는 더욱 배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이기만 할까? 앞으로의 사회는 지금보다 더 어떻게 해서든 한 살이라도 젊어 보인다는 것에 계속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게 될까? 물론 이런 철학적인 문제에 그 누구든 한두 마디로 명쾌하게 답변을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쩌면 정답이라는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듯 작용이 있으면 언젠가 반작용도 있을지 모른다. 마치 문명의 발달이 탄생시킨 패스트푸드의 세계에서 오히려 전통적인 슬로우푸드 개념이 인기를 끌고 필요에 따라 생긴 초스피드 경쟁사에서 역설적으로 느리게 생활하는 문화가 새삼 각광받듯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문득 술의 숙성 과정이 생각난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술이 존재한다. 웬만한 애주가들도 그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술이 비일비재하다. 세상의 시름과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가벼운 마음으로 술 한 잔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이런 많은 종류의 술을 다 알아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조장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술 가운데 어떤 종류의 술이 보다 고급 술이냐를 따지는 기준은 의외로 간단하다. 물론 술을 만드는 재료나 방법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정답은 바로 술의 숙성 과정에 있다. 술이 숙성 과정을 거쳤느냐, 거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얼마간 어떤 방법으로 숙성 과정을 거쳤느냐에 따라 고급 술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숙성 과정을 거치는 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면서 널리 알려진 술로는 위스키와 꼬냑이 있다. 이들은 오크통에서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술들과는 차원이 다른 제고급 술로서의 품격과 기품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나무통 숙성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술에 세월의 풍상을 입히는 것이다. 위스키와 꼬냑은 일단 발효와 증류라는 기본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추출되는 투명한 색깔의 거칠고 강렬한 느낌의 젊은 술은 마치 인간 사회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 어엿한 청년으로 변하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그 후 이 발랄하지만 여리고 어린 투명한 색깔의 술들이 나무통 속에서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 생활하면서 거친 나무 표면으로부터 끊임없는 자극과 상처를 받아가며 진정한 맛에 깊이를 더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위스키와 꼬냑이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불릴 자격을 얻는다. 이런 과정은 우리네 인생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거친 나무통은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고 있는 사회와 마찬가지고 오래 숙성된 술은 거친 사회 부대끼면서 인생의 본뜻을 이윽고 체득한 중장년을 절로 떠올리게 한다. 그런데 이런 술들이 오크통에서 매력적인 향과 풍미를 흡수하면서 오묘한 호박색을 띠는 동안 정작 그 자신은 거친 세월의 풍상을 거치며 몸이 점점 오그라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과학적으로 이런 현상은 자연적인 액체의 증발 현상으로 부르지만 제조업자들은 이를 천사에 바치는 몫이라고 낭만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따지고 보면 이 또한 우리네 인생과 흡사하다. 시간이 가면서 술이 증발하듯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도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늙어가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높은 가치로 평가되는 술들은 결국 이처럼 내세한 술 아닌가. 비록 오랜 세월의 풍상 속에 육신은 약해지고 쪼그라들었지만 그 속에 스며있는 세월의 깊이야말로 격조 있는 고급 술의 가치이자 우리 인생의 진정한 멋일 것이다. 앞서 예를 든 젊어지는 샘물의 후반부는 이렇게 끝난다. 인근의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젊어지는 샘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샘물을 찾아 나섰다. 그런데 젊어지려는 욕심이 지나쳐 샘물을 있는 대로 마시다가 그만 갓난아기로 변하고 말았다. 이를 알게 된 착한 부부는 그 아기를 집으로 데려와 욕심 없는 착한 아이로 길렀다. 자, 어떤가? 젊음을 추구하는 마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나무랄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욕심쟁이 할아버지처럼 지나친 집착과 욕망에 사로잡힌다면 자칫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숭고한 세월의 흐름을 망각한 철없는 생각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젊음 그 자체를 위해서라도 숙성한 미학이 주는 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 운칠기삼이 주는 건강 교훈. 명나라 말기와 청나라 초기에 활약한 중국 문학가 포소령이 쓴 유제제이는 중국판 전설의 고향이라고도 불리는 중국 괴기문학의 걸작이다. 이 책에는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보란듯이 과거 급제를 하는데 정작 자신은 늙도록 급제하지 못해 인생의 패배자가 된 한 선비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답답한 나머지 옥황상제에게 그 이유를 따져 물었고 그러자 옥황상제는 갑자기 정의의 신과 운명의 신을 불러 술 시합을 하자고 명령한다. 그러면서 선비에게 만일 정의의 신이 술을 더 많이 마시면 선비의 분노가 옳은 것이지만 운명의 신이 더 많이 마신다면 세상사가 다 그렇다 생각하고 체념해야 한다는 다짐을 받았다. 이윽고 술시합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정의의 신이 술을 3잔 비우는 동안 운명의 신은 술을 7잔이나 비워 이기게 되었다. 이에 옥황상제가 선비에게 보았느냐, 세상의 모든 일이 반드시 정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지켜보았듯이 운명의 힘이 더 강할 때가 많다. 그 점을 잘 생각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정의의 신이 술 3잔은 마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깨닫길 바란다라고 말하고 그를 돌려보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날 회자되는 운칠기삼의 어원이다. 호사가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과연 이 고사가 가르치는 운칠기삼이 옳으냐, 아니면 노력이나 능력을 더 강조하는 기칠운삼이 인생의 정답이냐 하는, 즉 해답이 있을 수 없는 논쟁을 계속 벌인다. 어쨌든 이 운칠기삼의 개념이야말로 장수와 건강, 그리고 이를 위한 운동의 영향과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핵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건강과 장수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요즘, 국내외 장수자에 대한 기사가 종종 매스컴을 장식한다. 그중 가장 흔한 내용이 이른바 장수 비결이다. 기사에서는 장수자의 거주 환경부터 개인 활동 방식, 식습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인을 분석 및 소개하곤 한다. 이 기사들은 대부분 장수자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건강관리법을 지녔으리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들의 모든 생활 방식을 장수와 연결해 기술한다. 이를테면 어떤 장수자가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으면 그것을 가장 중요한 비결로 소개하고, 술을 마시는 사람이라면 적당한 음주가 장수 비결이라고 해석하는 식이다. 또한 소식하는 고령자라면 소식이 장수 비결이고, 왕성한 식욕을 보이는 장수자라면 음식을 가리지 않는 식습관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해석한다. 그렇다면 정말 장수에는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 만일 모든 사람이 그 비결을 충실히 따른다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술, 담배를 하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반드시 단명할까? 거의 매일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과는 담을 쌓은 사람에 비해 장수할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따지고 보면 세상사뿐 아니라 장수와 건강에서도 기본 흐름을 지배하는 것은 운명의 신이다. 이 운명의 신이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외투를 입고 등장한 것이 바로 유전이다. 이른바 장수가계의 존재, 줄담배에 말수를 즐기면서도 장수하는 사람의 존재, 운동으로 땀 한 번 흘린 적 없어도 정신적 여유만으로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의 존재가 바로 유전의 힘이며 그 실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급한 사람은 맞아, 그런 것 같아.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어. 새삼스럽게 건강을 위한 노력이 무슨 소용이야 라며 실망감에 빠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며 또 그래서도 안 된다. 물론 운명이든 유전이든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실체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운칠기삼고사에 나오는 옥황상제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30%라는 정의 또는 노력의 영역을 선사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부 호사가들의 주장대로 만일 운삼기칠이 맞다면 운은 무려 70%나 되는 영역이다. 그리고 이 점은 비단 그 자체의 산술적 의미를 떠나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을 미친다.
한 사람의 건강과 장수 여부를 결정짓는 데는 타고난 유전의 힘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그의 못지않게 후천적 노력도 중요하며 많은 경우 그러한 노력이 타고난 운명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면 건강과 장수를 위한 후천적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에는 규칙적인 생활, 금연과 절제된 음주, 깨끗한 생활 환경, 충분한 휴식 같은 다소 정적인 대처에서부터 적절한 영양 섭취를 동반한 규칙적인 운동 같은 적극적인 대처가 있다. 물론 이러한 대처 방법의 효과는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도 운동은 많은 사람에게서 가장 보편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후천적 건강관리 비법이다. 물론 운동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어느 정도 수반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행에 옮기기가 가장 어려운 방법이다. 그러나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격언이 있고 또 의지가 적절히 수반된다면 그 고통마저 즐겁게 소화할 수 있으니 어찌 그 황홀하고도 가치 있는 체험을 미룰 수 있겠는가. 낙숫물 이론의 실패와 핑계의 미학.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유명한 격언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비슷하게 나타난다. 심지어 일본어와 중국어는 우리말의 표현과 대동소이하다. 서양에서도 영어나 프랑스어에서 거의 같은 의미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이 격언을 꺼내는 이유는 이 표현이 어학 공부에서 자주 인용되기 때문이다. 즉 매일 단어 또는 일상의 대화의 한 토막씩을 조금씩 공부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그 흔적을 남기면서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오늘의 보잘것없는 티끌들이 모여 언젠가는 큰 산을 이룰 것이라는 희망찬 기대를 피력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그런데 흠잡을 데 없어 보이는 그럴듯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런 방법으로 바라는 성과를 이루는 사람은 흔치 않아 보인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근원적 문제를 한번 짚어보자. 미미한 낙숫물이 바위를 뚫을 수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낙숫물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낙숫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근원에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나 잦은 빗물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어학 공부에서 낙숫물 이론이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그 수원의 문제는 간과한 채 드러난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생기는 사고의 오류다. 만일 지속적인 수원이 없다면 불과 며칠, 몇 개월의 낙숫물만으로 언감생심, 바위를 뚫고 뚫지 않고를 논할 여지조차 있겠는가? 그렇다면 현실에서 낙숫물의 수원은 과연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본인의 의지며 노력이고 끈질김이다. 물론 실제 낙숫물의 수원인 빗물이나 샘물의 유량에도 변화가 있듯 일시적인 슬럼프나 약간의 기복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떨어지다 말다를 반복하면서 심지어 마르기까지 하는 수원으로는 그 어떤 결과도 이룰 수가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신적 수원의 끈질김이지 낙숫물 이론의 단순한 물리적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핑계대며 정신 승리하기.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표현만큼 일상의 널리 그리고 깊숙이 스며든 속담도 많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핑계로 출렁이다 못해 아예 범람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공감에서일 것이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세상에는 어떤 일에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다수이므로 그만큼 아쉬워하거나 분노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한 노력을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겹치면서 핑계라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다. 자기 실수나 잘못 또는 나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존감의 고통스러운 상처지만, 핑계라는 수단을 동원하면 손쉽게 달콤한 정신 승리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내가 어학 공부나 운동 등의 자기계발 방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매스컴을 통해 대중에게도 얼굴을 비추자 일부 사람들은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다. 저 사람은 재력이 있겠지. 난 돈이 없어. 저 사람은 여유 시간이 많을 거야. 난 시간이 없어. 저 사람은 원래 머리가 좋으니까. 난 머리가 나빠. 과연 그런가? 만일 그렇다면 돈이 남아나는 재벌 집안은 모두 몸짱으로 득실거린단 말인가? 여유 시간이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백수들은 모두 다중언어 구사자라도 된단 말인가? 객관적으로 머리가 좋다는 각종 전문가 집단의 구성원들은 한결같이 취미 활동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단 말인가? 핑계는 집요하고 끈질길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다이아드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핑계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치 자신의 모든 인생의 가치가 그것에 좌우되는 것처럼 정당하고 객관적인 논리가 없음에도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다한다. 물론 핑계를 대면서 잠시나마 정신적 위안을 받고 이를 도움 삼아 실패의 좌절에서 벗어난다면 그 자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종일관 핑계 연연의 진정한 반성과 자기의 성찰을 피하고 또 다른 도전과 노력의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린다면 인생에서 그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진지하게 묻고 싶다. 자신의 잠재 능력을 왜 핑계의 잣대로 미리 재단하려 하는가? 준비하는 자에게 늦은 나이란 없다.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아직 세월에 따른 기억력 감소를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냥 세월 탓만 하며 주저앉는 것도 능사는 아닐 것이다. 여기서 한번 유명한 격언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라는 말을 되새겨 보자. 물론 이 말을 비틀어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재미있게 표현한 한 개그맨의 익살이 기억나지만 그럼에도 이 격언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또 한편으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말하면서 매사에 미리 준비해 뒤늦게 후회하지 않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다르게 표현한 망양보레라는 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풀면 양을 잃고 우리를 고친다라는 말로 요즘에 와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와 비슷한 뜻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 의미는 양을 잃고 나서 우리를 고쳐도 결코 늦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말은 중국의 고전인 정국책에서 유래했다. 책에 따르면 옛날 전국시대 초나라 대부 장씨는 방탕한 양왕에게 정사에 노력할 것을 충원했는데 왕이 매우 화를 내자 조나라로 몸을 피했다. 그 진나라가 초나라를 침공하자 양왕은 어쩔 수 없이 망명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는 그제야 과거 장신의 충고가 옳았다는 것을 깊이 뉘우치고 그를 불러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은가 라고 물었다. 그러자 장신이 대답했다.
토끼를 보고 나서 사냥개를 불러도 늦지 않고 양을 잃은 뒤 우리를 고쳐도 늦지 않습니다. 초나라는 아직도 수천 리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었다는 똑같은 현상을 놓고 망양보레에서처럼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정반대의 시각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일 사안을 놓고 벌어지는 이런 해석의 양면성은 유명한 논쟁인 바니 빈장과 바니 찬잔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잔의 물이 반쯤 있는 것은 동일한데 어떤 이는 이를 반이나 차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이는 반이나 비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흔히 어떤 일에 임할 때 긍정적이면서 낙관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와 부정적이면서 비관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를 구별짓는 훌륭한 지표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 두 가지 견해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굳이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라는 이순신 장군의 비장한 각오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어학 공부를 포함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잔에 물이 아직 반이나 차 있다 또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라는 낙천적인 사고방식이 실제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결과는 엄청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코 잔이 반이나 비어 있다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본인이 낙천적으로 마음을 다잡더라도 늦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변하지는 않는다. 잔에 물이 반이 있다는 것은 어떤 생각의 전환을 하더라도 잔에 물이 절반이나 모자란 것이 객관적 사실이듯이 늦은 나이는 본인의 마음가짐과는 전혀 관계없이 엄연히 주위 젊은이들에 비해 늦은 나이인 것이다. 이런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중요한 교훈이 뒤따르게 된다. 즉,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중 만일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아직 잔이 반이나 차 있다라는 야심찬 도전 정신과 함께 벌써 잔이 반이나 비어 있다라는 위기의식도 동시에 느끼면서 더 늙기 전에 젊은 누익장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라고 적극 권유하고 싶다. 인생은 짧지만 명예롭고 건강하게 살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설파한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의 말처럼 포도주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모두 맛없게 씌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늦가기 공부에서 결국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인생은 공부의 연속이다. 학창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에 진출한 뒤에도 공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다양한 종류의 자기개발과 취미생활이 모두 어느 정도의 공부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공부의 중요성은 나이가 들어서 더 중요해진다. 물론 의무로서 하는 공부는 그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자신을 위한 공부의 가치는 점점 빛을 발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100세가 넘은 노철학자로 유명한 김영석 교수는 그에 져서 100년을 살아보니에서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사이였다고 회상했다. 노년 연구의 선구자격인 서구나 일본의 학자들도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시기다. 물론 청춘과 같이 화려하게 빛나는 시기는 아니겠지만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깊이를 더해 원숙하게 꽃을 피운 시기가 그때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게 보면 50대는 바로 그 황금기를 준비하는 정점에 있는 시기다.
그러면 과연 나이가 들어 이런 공부에서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목표는 무엇일까? 다음과 같이 5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자. 1. 시시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해준다. 단언컨대 담백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있을지언정 시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늙는 것도 마찬가지다. 누가 시시하게 늙고 싶겠는가? 그러나 현실은 바라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이때 공부가 바로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50대의 지적, 신체적 도전과 함께 정신적 다짐과 성찰이야말로 이후의 인생을 시시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든든한 연금이 될 것이다. 2. 이전에 둔 돌의 체면을 살리게 해준다. 바둑은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애호가들이 상당히 줄었지만 수천 년 동아시아 역사를 관통하며 수많은 사람과 시간을 함께한 절묘한 짜임새의 고급 오락이다. 특히 최근 인간과 AI 간의 대결로 바둑을 잘 모르는 사람들 역시 서로 번갈아 반상의 돌을 놓으며 상대보다 더 많은 영역을 확보하는 게임이라는 바둑의 기본 원칙에 관해서는 인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바둑 용어 가운데 반드시 새겨둘 만한 표현 한 가지가 더 있다. 바로 먼저 든 돌의 체면을 살려야 한다라는 표현이다. 바둑 해설을 듣다 보면 해설자들이 저수는 먼저 든 돌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다음 착수는 이 방면으로 가야 합니다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된다. 쉽게 말해서 앞서 기울인 노력과 투자, 시간, 생각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50대에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과 공부는 각자 그동안의 인생에서 기울였던 노력의 돌들이 쌓은 가치가 창피해지지 않도록 더 큰 체면을 세워주는 일이다. 3.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며 눈뜨게 해준다. 시시한 인생을 살기 싫은 것처럼 따분한 인생 역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러나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 보려고 웬만큼 노력해도 50세부터는 그런 느낌을 가질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 젊은 시절에 느꼈던 벅찬 희망이나 새로운 기대감을 다시 살리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의미다. 바로 이때 새로운 도전과 공부는 뛰어난 치료약이 되어줄 수 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어제와 같은 단조로운 하루가 아닌 무언가 새로운 또 다른 하루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50대의 도전과 공부에 참된 의미가 될 것이다. 4. 가슴 뜨거운 시도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나는 페루, 스페인어, 프랑스, 일본, 대만의 순서로 1년에 한 국가씩 4년간에 걸친 4개국 어학연수의 대장정을 진행하고 있다. 매 순간 가슴이 벅차고 마음이 뿌듯해지는 은퇴 후의 생활이다. 그런데 나 역시 학창시절에도 하지 못했던 어학연수를 그것도 4개 언어에 걸쳐서 하게 될 줄은 감히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런 것이 현실화된 것도 50대부터 우연히 시작했던 외국어 공부가 바탕이 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50대부터 다시 만들기 시작한 몸을 꾸준히 다져 70대에 들어서 한 번 더 바디 프로필을 찍어볼 계획도 가지고 있다. 가능 여부에 상관없이 이런 목표와 생각만으로도 젊은이 못지않게 피가 끓는 도전의식이 타오른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시도는 결국 50대에 다져놓은 공부가 바탕이 된 거 아니겠는가. 5. 나 자신의 영웅이 되게 해준다.
영웅이 된다는 말처럼 누군가의 생에서 순수하게 피를 끓게 만드는 문장도 흔치 않을 것이다. 영웅은 재원과 같은 권력과는 관계가 없으며 재벌 같은 금전적 풍요와는 더더욱 거리가 멀다. 물론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처럼 시대를 관통하는 역사적 영웅은 엄연히 존재하지만 거리의 장사미사도 얼마든지 누구나 인정하는 영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만 놓고 따지자면 주위의 인정이 필요한 영웅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다수가 공감하는 영웅과 스스로의 영웅의 차이라면 후자는 아무런 객관적 기준도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주위의 어떤 칭송보다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개인의 철학과 인생관에 따라 스스로에 대한 평가의 잣대와 점수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의 영웅이 객관적인 영웅보다 기준이 느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여기에는 굳이 복잡한 이론이나 논쟁이 필요 없다. 그냥 이 순간 한번 생각해보자. 나는 과연 나의 영웅인가? 내가 나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나의 영웅으로 생을 마칠 수 있을까? 따지고 보면 세상에는 위선적인 영웅, 가짜 영웅, 세속에 영합하는 영웅이 넘쳐난다. 그러나 스스로의 영웅에는 가식도 허구도 없다. 그 어떤 남의 눈치나 의식 없이 순수하게 자기와의 싸움, 자신과 약속한 결과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50대의 새로운 도전과 공부는 그 성과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영웅으로 만드는 밑바탕을 마련해 줄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해내려는 마음은 늙지 않는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